안녕하십니까. 발명교육과 스토리텔링 제2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수업을 듣는데 한 분은 이과 공부를 하셨고 한 분은 주기율표도 처음 이제 한 문과생이라서 이 과학에 대한 뭐라고 할까 그 강의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 알아듣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내용, 과학 또는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에서는 가능하면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막 실험을 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이제 얼마나 계산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과학에서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폰에도 계산기가 있어요. 모든 폰에 계산기가 있어서 사칙 연산은 무난히 할 수 있고 또 어떤 폰의 그 계산기들은 가로 모드로 변형을 하면 공학용 계산기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공학 공부할 때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서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워낙 그 스마트폰 어플이 잘 개발이 돼 있어서 그런 그 판매되는 계산기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어플들이 찾으면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 어플을 두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설치해서 막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이 화면이 이제 제 폰의 바탕 화면이죠. 이 노트북이나 폰을 이렇게 강의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정보랄까 이런 것이 조금 이렇게 오픈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그냥 여러분이 무시하고 필요한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제 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니까 거기 보면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죠.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면 어플을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뭐 다 이거를 쳐도 되지만 아마 캐시오 991ES만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첫 번째 뜨는 계산기가 좀 괜찮아요.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 누르면 되죠. 또 하나는 사이언티픽 캘큘레이터를 하면 하이퍼 두 번째 보면은 하이퍼 사이언티픽 캘큘레이터가 있어요. 아마 검색어에 하이퍼를 치면 더 빨리 될 겁니다. 하이퍼 캘큘레이터, 하이퍼 사이언스 해도 되고 나는 이제 이거와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설치를 하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설치하라고 나와 있는데 내 경우에는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
자, 하이퍼 프로그램 중에 프로라고 있죠. 프로. 여기 있습니다. 하이퍼 캘큘레이터 프로. 원래 그 처음에는 얘를 설치해서 사용을 했는데 광고 뜨는 게 귀찮아서 뭐 프로그램도 괜찮고 구입을 했어요. 이거 한 5,000원, 10,000원 좀 안 하고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구입을 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치라고 나오겠죠. 프로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은 그냥 저 위에 있는 프로가 안 써 있는 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를 해서 열면 똑같은데 이거랑 이제 여기는 광고가 없는 프로그램, 광고가 없는 계산기고 프로가 아닌 무료 버전은 광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누기를 하면 789 나누기 뭐 1, 2, 3 하면 대부분의 계산기는 소수로 표시되는데 이 경우에는 분수로 설정하면 분수로 표시되고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수로는 6.41463 순환소수다. 분수로는 이렇게 표시되고 대분수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식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죠. 이제 나가면 뭐 이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은 루트 계산 같은 것도 그냥 뭐 루트 8 그러면 2 루트 2 이런 식으로 소수로 표시되지 않고 물론 소수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예, 그 무리수의 형식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소수로는 이렇게 됩니다. 답을 비교할 때 학생들이 코리안 답하고 비교할 때 편하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계산기가 막상막하예요. 막상막하. 저는 이건 이제 돈을 주고 사질 않았기 때문에 광고가 가끔 뜨는데 아까랑 똑같죠. 8, 9 나누기 1, 2, 3 하면 이렇게 소수로 나오지만 요 소수와 분수의 변화를 누르면 분수로도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순환 소수로 표기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좀 성능이 좋은 계산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학교에서는 쓸 일이 없겠지만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혹시라도 쓸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은 이제 닫고요. 공유 프로그램은 닫고 삼성 플로우라고 하는 삼성 제품들끼리 화면을 공유하는 그런 앱이 있어서 편리하게 그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모니터로 띄워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업은 이제 전문 그 녹화 장비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는 노트북을 준비해서 쉐어 X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얘를 실행시킨 겁니다. 쉐어 X라는 거는 이 영역이 정해진 범위의 화면을 음성과 같이 녹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창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업할 때. 그래서 녹화 프로그램은 쉐어 X라는 걸 쓰고 있다. 참고로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내용들을 그때그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몇 장 안 되는 그 주 분량의 파워포인트는
카카오톡에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할게요. 올해 초부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돼서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에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을 복사해서 프로젝트에 띄워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게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오픈이 되면서 만약에 여기 저작권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꼼짝없이 증거물이 돼서 뭐 벌금을 내든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이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 때 저작권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그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현재 그 내용 그림이나 여러 가지 자료 도표들을 다 내리고 이제 오픈된 이제 막 써도 괜찮은 그런 자료들을 다시 이제 써놓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올 초에 오픈 텍스트북 사이트를 몇 개를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픈스탁이라는 사이트에서 일반학 책을 이제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책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있는 표나 그림들을 이제 복사해서 설명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오픈스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openstack.org. 그렇게 많이 공개된 건 아닌데 서브젝트의 사이언스,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눌러도 됩니다. 사이언스를 클릭하고 과학, 화학이니까 화학 세컨드 에디션 이 두 개가 보니까 내용은 같더라고요. 하나를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보면 화면 전환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이 그 램으로 메모리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저장을 누르면 이 PDF 파일이 하드디스크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장을 해서 요게 저장이 된 건데 저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화학책이라서 크게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그대로 책을 읽어서 검색으로 들어가서 찾기로 들어가서 용어 입력해서 찾아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번역 사이트에 올리든지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주로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마음대로 써도 좋지만 여기에서 복사했다고 하는 표시를 해라, 이런 뭐라고 할까, 지시사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파워포인트 파일에 그림 중에 상당수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이제 그런 표시는 안 해놨는데 화살 표시를 이제 중간중간에 해 놓는 그림들이 있는데 요 표시예요.
요 표지가 있는 그림들은 전부 그 책에서 복사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른 오픈 사이트들도 있는데 그렇게 화학에 관련된 책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도 여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처음 시간이니까 이제 화학이라는 것이 뭐냐, 나름대로 그 화학이라는 과목을 정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화학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연구,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하죠. 그래서 그 물질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화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 화학이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넓은 분야이니까 이렇게 또 나누어 놨죠. 대학교에서 화학과를 진학을 하면 그냥 화학과지만 대학원에 있는 화학과를 진학을 하면 지도 교수를 한 분을 자기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수님 연구실로 가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지도 교수들이 나름대로 어떤 분야의 화학의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분야가 여러 개 있지만 주요 분류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유지되면서 존재하는 화학의 연구 분야들을 보면 한 6개 정도가 있다.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분자화학. 무기와 유기 생화학은 무기와 유기와 생화학은 이 물질의 종류에 대한 분류겠죠. 무기 물질을 연구하면 무기화학, 유기 물질을 연구하면 유기화학. 유기화학 안에 이제 생물체 사람이 이제 사람이 들어있는데 주로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생물체를 대상으로 하면은 생화학 이렇게 됩니다. 뭐 생화학은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무기와 유기는 하나는 무기물, 밑에 유기화학은 유기물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인데 유기라는 말 뜻에서 이제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새로운 자손을 만들고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그 변화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유기화학이다. 생명 현상에 관련된 물질들이죠. 근데 모든 분류가 그렇듯이 생명체와 관련 있는 것, 무생명체와 관련 있는 것들이 구분이 명확히 되면은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이제 무기물에서 뭐 사람이 태어나고 하니까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생물체가 태어나니까 경계가 애매한 게 있어서 그냥 요즘은 유기화학 그러면은 유기물이란 말보다는 탄소화합물, 주로 이제 유기화합물 그러면 탄소를 주 골격으로 해서 탄소들이 쭉 결합을 해서 골격을 만들고 이 주변에 보통은 수소가 많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 또 항, 인 등등이 결합이 되어 있는 물질들이 유기화합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탄소 골격이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연구하는 분야가 유기화학이다. 그렇지 않은 물질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무기화학이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모르는 사람들은 무기화학 그러면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인 줄 알고 대단하다고 그, 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유기화학 안에 생화학이 들어있겠죠. 특별히 인체의 조직 같은 거, 인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을 공부하는 게 생화학이다. 좀 내용이 딱딱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물리화학은 화학도 어렵고 물리도 어려운데 두 개가 결합이 됐으니까 더 어렵겠죠. 하여튼 물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화학이에요. 이건 이제 화학의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립하고 확장하고 뭐 증명하고 그런 화학의 이론을 정립하는 분야다 생각하면 되고요. 분석화학은 이 분석화학 이외의 나머지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돼요. 이 화학과 대학원 학생들은 어찌 보면 조금 실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 2년, 3년 뭐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어떤 실험을 이제 맡아가지고 과제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야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나 위험하기도 하고 미처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험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화학과나 이런 그 자연과학의 실험과 관련된 학문,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주로 방학 때 실험을 많이 해요. 주 학기 중에는 이제 조교 일도 해야 되고 자기 수업도 들어야 되고 시험도 보고 하니까 방학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문학과에 다니는 대학원생들은 방학을 하면 그냥 일단은 자유 시간이죠. 물론 자기 나름대로 책을 쌓아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교수는 자유로움이 있지만 방학 때 더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지도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고 이게 그 학교를 비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인문학을 하는 교수님이 그러면 방학이 되면 책을 싸들고 저 지방에 땅에 가서 연구하다가 와도 되고 실험이 이제 주가 되는데 실험을 하면 주로 화학 반응에 대한 실험인데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반응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이제 기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분석화학이죠. 특별히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 혼합물에서 각각의 순수한 물질을 분리하는 것. 이것도 분석화학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고 각각 순수한 물질이 분리가 됐으면 그 물질이 무엇인지 정체를 밝히는 것, 확인하는 것도 분석학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은 다 이제 기기를 이용하게 되니까 기계에 대한 것도 잘 알아야 되겠죠. 전자기기의 여러 가지 성질들도 알아야 돼요. 분석화학을 하려면 이 화합물들의 여러 가지 성질들도 알아야 되지만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기기에 대한 그 이해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리화학도 물론 이론적인 거라서 머리가 좀 비상해야 돼요. 고분자 화학은
역시 이것도 뭐 재료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개는 재료와 관련이 있는 거고, 이건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고분자 화학은 고분자 그러면은 분자량이 큰 물질이에요. 고분자 그러면 분자량이 큰 물질들을 합성하고 성질들을 연구하고 뭐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고분자 화학입니다. 고분자 물질은 유기 고분자도 있고 무기 고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화학이냐 무기화학이냐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 거죠. 고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화학을 정의하고 분야를 전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6개 분야를 소개했는데 최근에는 워낙 학생들이 이제 이런 이공계를 깊이 하니까 좀 새로운 분야들을 또 연구하는 참신한 이름들을 가진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그 화학과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 대학원이 나오겠죠. 웹사이트가 클릭을 하면 일반 대학원의 인문학과,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예술계, 자연과학계, 화학을 클릭하면 화학과의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학과에 일단 아까 배운 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연구 분야 소개를 클릭하면 자, 화학이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물질에 대한 연구죠. 원자나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규명한다. 화학은 전통적으로 물리, 분석, 무기, 유기, 생화학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고분자 화학을 추가했습니다. 고분자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연구 대상에 따라 나노화학, 생명화학, 정보계산화학, 화학생물학, 환경화학 등 새로운 이름들을 지어서 그쪽의 연구 분야들이 이제 뭐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구별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대학원 하면 이제 대학교랑 같이 겸해서 교수 일을 하니까 화학과의 교수님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분야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전통적으로 고분자까지 해서 6개가 있고 참신한 이름을 가진 이론, 나노, 재료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을 선택을 하면 한 분야만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2개나 3개 어떤 경우는 4개도 있어요. 4개도 좀 약간 욕심이 과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영역에 걸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재료, 나노, 무기들이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묶여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다른 대학교, 대학원도 한번 가서 화학과를 선택해서 교수진을 클릭해 보면 각각의 교수님들마다 연구하는 분야들이 쭉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여기에 없는 이름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있을 때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학책을 이제 일반 화학이라고 해서 화학책을 열어보면 제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대부분의 화학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물질의 분류라는 그 내용이에요. 물질의 분류. 이 지구나 사람이나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무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크게 물질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반을 딱 잘라서 오른쪽에는 순수한 물질, 이게 순물. 이거는 한 종류의 물질만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물질만 순수하니까. 왼쪽에는 혼합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 종류 이상 섞여 있다 하는 거예요. 뭐 원자가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여기서 이제 분자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어떤 물질이 한 종류의 물질만 있느냐, 두 종류 이상이 있느냐. 한 종류만 있다고 할 때도 이게 한 가지 원소로만 돼 있으면 말 그대로 원소라 그래요. 예, 화학적으로 좀 더 나눠지느냐, 간단해지느냐, 안 된다 그러면 원소라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나눠질 수 있으면 화합물. 입니다. 원소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름들을 떠올리면 되는데 산소라는 원소로 된 물질들, 물질이니까 어떤 구체적인 물질이 필요해요. 산소라는 원소로 된 물질 그러면 우리가 공기 중에서 마시는 산소만 따로 이렇게 모았다 생각을 하면 또 성층권에 많이 존재하는 오존 이런 것들이 이제 원소예요. 산소라는 물질, 산소 기체라는 물질, 오존 기체라는 물질. 산소로 된 원소들도 이제 몇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산소로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흑연. 흑연은 이제 연필심 생각하면 돼요. 샤프심. 거의 순수한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아주 뭐 고가의 귀금속 그런 거죠. 이런 거 전부 탄소로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물질들이에요. 탄소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아주 나노 화학이 막 발전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또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들을 원소라고 한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결합을 해야 돼요. 이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 두 가지 이상 원소가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이걸 우리는 화합물이다. 쉽게 얘기해서 물.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물. 뭐 이산화탄소. CO2라는 분자식을 갖고 있는데, 소금. 이제 NaCl이라고 쓰죠. 등등등등. 이제 원소 기호가 적당히 2개 이상이 섞여서 일정한 비율로 결합이 돼 있으면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그러면은 순수한 물만 가능하잖아요.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여기는 순물질은 원소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종류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좀 어려운 게 위에 있는 두 개는 우리는 분자라 그래요. 분자,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소금 같은 경우는 분자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물질의 분류를 공부하는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자 이제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는 거 믹스처가 이제 혼합물 섞여 있다는 뜻이죠. 있는데 이게 잘 섞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잘 섞여 있으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 이렇게 말하죠. 유니폼 하나의 그 상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형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잘 섞여 있다는 거는 이제 영어 단어로는 homogeneous mixture인데 한글로 하면 균일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여기 어차피 균일 혼합물. 요거는 이제 다른 헤테로가 다르다 하는 거니까 다른 균일인데 그냥 한자어로 불균일 혼합물. 이 균일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 가면 분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분자 수준에서 잘 섞여 있어야 돼요. 완전히 분자 하나하나가 다른 분자 하나하나씩 잘 섞여 있을 때 분자 차원에서 분자 수준에서 잘 섞여 있어야 균일이다. 분자가 뭐 워낙 작아서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뭐 몇백 개씩 뭉쳐서 있어도 눈으로는 잘 섞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균일이라고 하지 않고 불균일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분자나 원자 수준에서 잘 섞이면은 균일 혼합물, 그렇지 않으면은 불균일 혼합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체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믹서 커피 같은 거, 탁해 보이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카페라떼 같은 커피는 여기에 들어가고 아메리카노 커피 같은 것은 그래도 이쪽에 많이 들어가요. 아메리카노 커피는 물에 잘 녹아있는 성분만 이제 녹인 거기 때문에 액체의 경우에 투명한 것은 균일하다 말할 수 있고 불투명한 것은 불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아까 여기는 뭐 얘기했죠. 샤프심 같은 거, 뭐 구리 금속 같은 거 원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물이나 이산화탄소나 뭐 포도당이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원소는 많아야 100여 개 정도쯤 돼요. 종류가 원소의 종류가 그런 게 이제 어떤 물질을 이루는 게뭐 나머지 수백만 개 이상의 물질들은 전부 다. 요, 그, 분류 체계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필요한 내용을 첨부해서 화면하고,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른 데서 복사해 오느라고 이걸 먼저 적었는데, 아까 오픈스탁에서 찾은 그 체계는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을 먼저 얘기하면 여기가 순물질, 여기는 원소, 화합물. 자, 여기는 이제 혼합물이죠. 그 중에 불균일, 혼합물. 여기는 균일, 혼합물. 자, 균일 혼합물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솔루션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말로 하면
용액이에요. 우리말로 용액은 한자어에서 이 액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용액은 고체 용액도 있고 액체 용액도 있고 기체 용액도 있어요. 이 아까 분류 체계에서 균일하게 섞여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체들도 합금을 만들면 균일하게 섞여 있고, 액체는 뭐 더 그런 게 많죠. 뭐 설탕물 같은 거, 예, 설탕을 물에 녹이면 눈에 설탕 입자가 보이지도 않지만 아주 잘 섞여 있습니다. 뭐 공기, 우리가 이제 마시는 공기 중에, 실내에 있는 공기 중에 뭐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기체 성분만 이제 공기로 친다고 하면 공기도 용액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체에 고체 입자가 떠다니면 그 고체는 분자 수준으로 크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헤테로로 가겠죠. 일반적으로 기체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서 용액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글귀가 두 개가 있죠. 혼합물을 물리적으로 순물질로 나눌 수 있다. separate가 나누는 거니까 화합물을 화학적으로 원소로 나눌 수가 있다. 중요한 단어가 혼합물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화합물의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전부 다 separable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식 용어로는 혼합물을 순물질로 나눌 때는 분리, 말 그대로 separation이에요. 화합물을 원소로 나누는 것, 화합물을 좀 더 작은 화합물로 나누는 것, 일반적으로 원소로 나누는데 이거는 분해, decomposition 이렇게 불러요. 뭐 분리는 조금 시각적인 과정인 것 같고, 분해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를 넘어서서 나누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도 뭐라고 하나, 그 쓰레기들을 재활용하는 그 차원에서 분리를 한다 그러죠. 뭐 유리, 종이, 스티로폼, 비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정도 눈으로 딱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분리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그 집단이 아주 사회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안 좋은 집단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집단을 분리한다고 하지 않고 분해한다고 해요. 뭐 예전에 그 부대 하나회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분해라는 거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 분리는 그냥 격리시키는 거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화학에서도 분리라는 거는 혼합물을 순물질로 만드는 거, 화합물을 원소로 만드는 거. 다르게 부르니까 분리와 분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 화면에서 이제 분리할 때는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한다. 분해할 때는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질이 뭐냐, 화학적인 성질이 뭐냐, 역시 이거를 또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뭐 쉽지만, 처음 이제 배울 때는 이런 용어들이 전부 낯설을 겁니다. 일단, 이 종류부터 보면은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성질은, 색, 뭐, 금은 노란색, 은은 하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이제 물질마다 다르니까, 냄새도 없는 것도 있지만 다르죠. 참기름, 콩기름, 들기름.
맛도 그럴 것이고, 이게 이제 사람의 그 오감을 통해서 차이 나는 것들. 또 눈으로 봐서 결정의 모양이 뭐 정육면체냐, 육각기둥이냐 등등.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밀도, 뭐 같은 금속이라고 하더라도 알루미늄은 가볍고 상대적으로 철은 무거워요. 이게 다 밀도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녹는 점, 끓는 점은 온도를 말하죠. 예.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몇 도에서 녹느냐,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몇 도에서 끓느냐. 용해도는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최대한 얼마큼 녹을 수 있느냐. 예, 물을 만약에 100g으로 한정한다면 뭐 용매를 한정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물 100g에 포화될 때까지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그래서 소금 그러면은 36 정도 돼요. 용해도가. 물 100g에 36g 녹이면 최대한 녹인 거다. 설탕은 더 많이 녹습니다. 뭐 표면 장력도 있어요. 초등학교 과학책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화학적인 성질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물리적인 성질이 뭐냐,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물리적인 성질은 화학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물질 자체가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성질. 모양은 바뀌어도 돼요.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바뀌는 건 상관이 없고, 어떤 덩어리가 물에 녹는 거,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설탕이 물에 녹는다고 해서 물에 녹아있는 그 설탕 입자가 다른 걸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성질을 물리적인 성질이다. 화학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변하는 것을 물리적인 변화라고 한다. 물리적 그러면 화학 변화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제 화학적 그러면 이제 화학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이라고 말하니까 화학 반응에 대한 성질이다. 화학 변화라는 말은 화학 반응도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뭐 나눠지지는 않아요. 크게 나누면은 여기 보면 산화하는 반응, 산염기 반응, 뭐 합쳐지는 반응, 나눠지는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반응의 그 뭐라고 할까 그 전형적인 종류인데 뭐 몇 개 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산으로 작용할 것이냐, 염기로 작용할 것이냐, 산화가 잘 되느냐, 환원이 잘 되느냐, 그런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것을 화학적인 성질이다. 요것을 아까 그 오픈된 사이트에서 받은 책에 있는 설명을 한번 참고로 본다면, 35쪽에 보면,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이제 이런 또 단어인데, 물리적인 성질은 예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성질은, 자, 여기서부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여기에다가 써주는 게 낫겠죠? 쓰려면은, 이건 이제 PDF 파일이라서 거기다 직접 쓰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자, 뭐 안 쓰더라도 이렇게 표시를 할 테니까 얘는 밀도예요, 밀도. 아까 말한 색. 이거는 단단한 정도. 얼음은 단단한데, 뭐
뭐라고 할까요? 금덩어리 같은 거는 안 그렇죠. melting, boiling point. 자, 녹는 온도, 끓는 온도. 녹는 점, 끓는 점.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냐.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데 금속들은 대체로 잘 통하고 비금속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별 내용은 없네요. 여기 보면 그림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림을 보면 이건 캡처한 화면이니까 안 되고 자, 요 그림은 양초가 타는 건데 깨끗하게 탈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막 이상하게 녹으면서 푹 파이면서 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심지가 양초는 이제 실로 된 심지가 이렇게 있고 이 심지만 태우면은 금방 타버리죠. 근데 이 양초는 불꽃이 이렇게 있어도 심지가 여전히 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심지가 이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양초의 액체가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 액체가 여기서 타는 거예요. 고체가 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양초 주변에 이렇게 투명한 액체가 이렇게 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액체가 심지로 스며들어서 그 액체가 탄다. 양초를 우리가 여기 보면은 왁스라고 있고 또는 파라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가 뜨거워서 이렇게 녹는 거 이게 물리적인 변화다. 액체로 되는 거 고체가. 근데 여기서 초가 타는 거는 화학적인 변화니까 그걸 또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할 때 물이 증발을 해서 이 뚜껑에 닿았을 때 뚜껑은 이제 100도가 안 될 경우에 수증기가 다시 액체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는 과정을 컨덴싱, 응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증기가 하여튼 뭐 컨덴싱이라고 해도 좋고 액화라고 해도 좋고 응결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수증기가 액체의 물로 바뀌는 과정 이 표면에서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변화다 하는 겁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조금 이제 내용들이 어려워요. 화학적인 변화에 대한 이 종류들이 여기 보면 PDF에 직접 쓰는 기능을 익혀서 다음에 되면 직접 쓸 텐데 지금은 아직 제가 몰라서 캡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소가 잘 되느냐, 연소될 수 있느냐 하는 거, 독성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제 독사의 침샘에는 굉장한 독성을 가진 성분들이 있죠. 이게 다 화학 반응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산으로서의 성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럼 이제 산이 액시드고 염기가 베이스니까 베이시서 T라고 하면 염기의 성질 되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정도들이 화학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분해를 잘 할 것이냐, 뭐 산화 환원을 잘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여기도 이제 얘가 두 가지가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철이라고 하는 게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특별히 물이 있을 때,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녹이 슬어요. 이게 지금 철로 된 구조물인데, 뻘겋게 녹이 슬어서 내구성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표면이 막 부스러지고. 반면에 크로뮴이라고 하는 거는 산화되지 않는다. 녹이 쓴다는 게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된다는 건데, 크롬은 산화되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철로 된 거는 녹이 쓰지만, 크롬으로 된 이 어떤 그 장비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죠. 표면이 거의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요. 또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폭발성이 있어서 위험하다. 네온포지즈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거의 해가 없다. 이게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네온 기체 가지고 막 이렇게 목소리 변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같기도 한데 한 건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인 성질이고 몇 가지 예가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 출처들을 밝히고 있죠. 뭐 요즘 저작권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안 밝히고 했다가는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하는데 쉽지 않아요. 또 보면은 어차피 이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을 설명한 김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도 한번 공부해 보자 하는 건데, 예, 크기는 익스텐시브, 세기는 인텐시브. 얘는 양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고, 얘는 질적인 면하고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래서 크기 성질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개수에 직접 비례하는 성질이다. 부피가 20리터짜리 물과 30리터짜리 물이 있으면 두 개의 물을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50리터가 되겠죠. 입자가 그만큼 여기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입자의 비가 2대 3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합치니까 이제 5의 비율로 있겠죠. 물론 종류가 같다는 전제가 있겠죠. 근데 세기 성질은 이제 여기 부피가 있고 여기 온도가 있으니까 20도씨의 물과 30도씨의 물을 합하면 50도씨의 물이 되느냐? 경험에 의하면 택도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면 50도라고 하겠지만 20도와 30도의 물을 섞으면 50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25도나 26도나 27도나 이 양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때 온도는 20하고 30하고 사이에서 존재를 하겠죠. 더해지지 않는다. 이제 이 성질은 더해지는 성질이 있다. 세기 성질은 더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이 전혀 무관한 건 아니에요. 이 경우에도 누가 양이 많으냐에 따라서 30도짜리가 많으면 30도에 가깝게 하겠죠. 그래서 크기 성질은 질량, 에너지, 부피, 연용량, 엔탈피 이 있고 세기 성질은 온도, 밀도, 압력, 용해도, 기열. 그러니까 양하고 관련 있는 거는 크기 성질이고 정도라고 되어 있는 이 도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세기 성질이에요. 도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하면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디그리 이렇게 되겠죠.
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쓰는 거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대로 효과가 대체로 나타나요. 뭐 줄다리기 할 때 10명보다 20명이 거의 2배, 딱 2배는 아니지만, 하지만 머리를 써야 되는 어떤 공동 과제가 있다고 할 때, 뭐 10명이 할 때와 20명이 할 때, 그 아이디어가 2배로 나오지는 않죠. 좀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런 거. 여기는 힘, 여기는 뭐 IQ, 이런 거랑 비유하면 좀 설명이 될, 어, 뭐 이론 수업의 첫 시간인데, 여러분이 이제 학교 방침에 의해서 60분짜리, 50분짜리 수업 3개가 있는 건데, 3개를 수업을 다, 그 규정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50분 수업에 20분 동영상, 20분 이상,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팀별 과제나, 하여튼 뭐 적당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50분 수업에 20분 동영상이라서 1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1시간을 천천히 설명하면서 이제 넘겼는데, 그래서 이 내용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어, 과제를 하나, 간단한 과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다 이제 예, 일을 하는 분들이고 저녁에 짬을 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제를 주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주기는 그렇고 좀 쉬운 과제를 줄 테니까 자, 오늘의 과제는 1장에서 요 그 도표라고 할까 이런 그림을 보면 화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다른 분야들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화학이 뭐 중심에 놓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화학이 물리, 생물, 지구과학 뭐 이런 것들 수학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수학하고는 직접 관련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계산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물리하고는 수학을 거치거나 핵화학을 거쳐서 역시 물리하고도 관련이 있다. 생물학하고는 환경과학하고 연결이 되거나 생화, 분자 생물학하고 연결이 돼서 한 달이 거쳐서 관련이 있다. 뭐 컴퓨터 과학도 화학하고 무관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수학하고 관련이 있고 수학이 화학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케미칼 피직스라고 해서 뭐 거꾸로 하면 물리화학이면 화학물리인데 아까 물리화학 얘기했죠. 이론 정립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화학적인 물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관련이 있고 나머지들도 다 뭐 농작물학, 뭐 약학 등등이 다 화학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의미에서 요 화면을 인쇄를 하든지 복사를 하든지 해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적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적는 게 아니고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단어는 뭐
컴퓨터에서 찾으면 금방이니까 핸드폰에서 찾아도 되고, 화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분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림은 여기 있으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가운데 내용을 한글로 적어서 메일로 보내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 제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한 메일이에요. dya18 한메일.net. 동영상이 목금토 일까지 시청하게 돼 있으니까 일요일 12시 안까지, 일요일 밤 12시 이전까지 요거를 한글로 적어서 뭐 컴퓨터에서 적어도 되고 직접 출력해서 쓴 다음에 사진 찍어서 해도 되고, 하여튼 방법은 여러분 좋을 대로. 이 내용 그리는 게 혹시라도 힘들지 몰라서 이 파일을 제가 캡처를 해서 포토샵은 잘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요걸 인쇄하든지 직접 모니터에 이게 뭐 포토샵으로 쓰든지 여러분이 제주껏 해서 한글로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그대로 적어서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첨부 파일로. 요거는 카카오톡에다가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파일도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 필요하시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